2000년도에 들어가가지고 비상계엄을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비상계엄을 한 나라 2000년도에 들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예. 이게 국민들이 이거 아셔야 된다니까요. 2000년도에 들어와서 비상계엄을 한 나라가 딱 네 나라가 있어요. 미얀마,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 태국, 이집트. 예? 제가 이 나라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1인당 GDP가 $10,000불이 안 됩니다.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미얀마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게 이게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야당이 밉다 하더라도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당이 허되게 민주당보다 더 허되게 대통령을 질책하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빨리 우리는 분리해 나갈 때 국민들이 우리 당을 좀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의 형사법적 문제를 철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요. 아직 공수처는 계속해서 수사하고 때가 되면 지금 속보가 떴습니다. 때가 되면 검찰에 이첩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라고 조금 한 10분 전에 속보가 떴네요. 여러모로 공수처는 좀 모양이 좀 빠지게 된 사양입니다. 네, 공수처가 사실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그런 게 그 수사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문제를 지금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데는 경찰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네, 왜 그래서 검찰 이첩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예, 아무튼 간에 형사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내라 혐의를 이 형사법적 구속요건 부분은 탄핵사유에서 빼고 이 헌법 관련된 거, 특히 비상계엄 관련한 부분 여부에만 집중해서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이거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개선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 보도를 좀 봐야 되겠는데, 네. 그게 뭐 헌재에서 누가 권고를 한 건지, 변론 준비 기일에 원래 그거 하잖아요. 이렇게 조정하는 건데. 예. 그 부분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그 변론 준비 기일이라 해서 각자 뭘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본 기일 전에 하는 이제 준비 기일, 1차, 그리고 2차까지 있었는데, 그 해당 부분을 다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팩트를 드리자면요. 국회 대리인이죠.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그 국회 대리인이 저희가 형사법적 문제는 빼겠습니다. 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정영식 재판관께서 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헌법적 구성요건으로만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자, 네, 라고 했습니다. 그게 1차입니다. 그런데 2차에서 어떻게 갑자기 국회 대리인이 이야기를 조금 첨부했냐면, 일부러 의도한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지난번 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관께서 권고하신 대로 저희가 형법적 문제는 빼기로 했습니다라고 갑자기 권고란 편을 거기서 씁니다. 그 바람에 그러자 이제 헌법재판관께서도 정 재판관님께서 그렇다면은 형법적 사항은 철회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라고 하자 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자 갑자기 이제 민주당 쪽이나 이쪽에서 헌재가 권고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1차 결론 준비기를 보면 먼저 제안을 한 것은 민주당이 국회 대리인이 맞긴 합니다. 제가 좀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면 우리 또 말씀을 주실 걸 하죠. 네. 그 탄핵소추가 1차에서 통과가 안 되고 2차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예, 2차 탄핵소추안이 보면은 1차보다 상당히 간결하게 나와요. 예. 간결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계엄령에 대한 남용 의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계엄권을 무리하게 행사해서 헌정 질서를 위협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엄이죠. 두 번째로 이제 내란 혐의가 나옵니다. 내란이 두 번째입니다.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강제로 점거하여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 판단해달라. 그러니까 첫 번째 계엄령 남용 의혹하고 이게 사실 일치되는 거예요. 연관성이 매우 깊습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형사적인 부분인 이 내란 혐의를 빼달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민주당 주 사람들도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그걸 무리하게 그걸 손을 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의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의도는? 그 뭐냐면은 빨리 진행해서 네. 조기 대선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그게 무관한 게 아니다는 거죠. 긴밀하게 연결돼 연결돼 있는 거죠. 결국은 같은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공유하고 그래서 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대국민 담화문. 대통령이 12월 12일 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할 때 계엄 선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담화문 내용 안에. 예.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단연소추안을 제출한 거고 국회에서 통과된 건데 그래서 굳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내란 혐의에 대해서 무리하게 이걸 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뭐 의혹은 있을 수 있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재에서 판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빨리 이 상황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당 지지자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또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은 제가 그분들한테 꼭 주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고 공화정입니다. 왕이 법이 왕정이라면 법이 왕이 공화정이에요. 특히 누구도 헌법에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뭐 왕정이라든가 저 전체 국가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누구나 처벌하는 겁니다. 불법 위헌적 비상계엄에서는 탄핵돼야 되는 거고 내란죄를 저질렀으면 현직 대통령도 체포 구속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 누가 더 헌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 싸움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지금 다 지금 망신을 당하고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보다 헌법이 우위에 있다는 걸 이 여권의 지지자들은 다 일단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야당은 지금 우리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받고 있고 이분이 지금 대통령 선거 나가야 돼. 이 일정에 맞춰서 대통령 탄핵도 하고 탄핵 심판 절차도 빨리 가려면 이거저거 내란죄를 드러내야 좀 시간이 빨리 간다. 충분히 탄핵은 저기 위헌적 비상계엄 갖고 되는데 이거 뭐하러 해갖고 그럼 이거 형법적인 거 방어하느라 시간 다 끌 건데 이게 다 끝나야 헌재는 딱 그 판결할 수 있는데 심판 내릴 수 있을 텐데 180일 못 지킬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두 명은 자, 그러니까 예. 이리 되든 저리 되든 그래도 저는 지난번에도 한덕수 대행이 헌재 이거 모든 게 다 헌법에서 판단해야 되게 헌재로 갈 텐데 3명 임명해야 된다. 그리고 임명 안 할 때도 탄핵할 일이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된다. 국회가 총리 끝나고 인준의결 다 마쳤는데 시간이 걸리는 길을 선택하더라도 지금은 정확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야권의 지지자들은 이게 어떤 절차에 미비가 있는 대통령 탄핵하고 대통령 구속시키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야당 대표가 지금 수사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작전 해왔고 지금까지 구속되고 있지 않은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양측이 누가 더 헌법을 더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느냐 이 싸움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죄를 드러내는 거는 공수처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수사를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왜 편법을 씁니까? 검찰도요. 처음에 김용현 장관이 거기 들어갔을 때 직권남용으로 들어가고 내란죄로 간다. 왜?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수사 중에 나온 거는 갈 수 있으니까. 왜 그런 편법을 씁니까? 애초부터 정문으로 들어가야지 왜 쪽문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뭐 하여튼 일정을 땡기려는 의도. 그 땡기려는 의도는 또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인데 지금 야당의 논리는 민주당의 논리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권성동 원내대표 당신이 주축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본질적인 게 아니죠 그때는. 본질적인 게 아니었다. 그건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네. 국민의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국민의힘이 이 잘못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엄하게 벌을 내릴 수 있는 결단력, 용기가 예. 있을 때 국민들이 우리한테 신뢰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엄하게, 더 빠르게 이 문제를 꺼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지요. 어찌 보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와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외려. 대선에서 예. 조기 대선을 치른다면은. 네. 왜냐하면 국민들은요,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범죄자보다는 깨끗한 후보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좀 반감을 가진 중도 파트가 지금 많답니다. 일부 예, 예. 우리 당이 지지율이 오른다는 그런 약간 흐름도 저는 이 민주당에 대한 반감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걸 반증한다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조금은 오르겠지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우리가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게, 더 도덕적으로, 더 그 헌법적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서 우리가 단호해질 때, 아, 너네들이 민주당보다 낫네. 라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국민들이 우리 당을 신뢰할 것이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이 불안정한 이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경제적인 피해, 많은 국민들의 고통, 이것을 빨리 그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 게 우리 정치인들의 책무고, 또 여당의 또 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당이 헛되게, 민주당보다 더 헛되게 대통령을 질책하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빨리 우리는 분리해 나갈 때 국민들이 우리 당을 좀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말할 것도 없었지만, 저게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죠. 그런데 이제 탄핵을 했어요. 그 62명이라고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기 가세했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으로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보수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야, 그렇게 국정농단 적폐수사로 많은 사람 구속시키고 나서 집권한 사람들이 저렇게 내로남불한단 말이야? 이러기 때문에 정권을 5년 만에 넘겨줬잖아요. 보세요. 과거에 어느 정당에서요, 아무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그러지만 정치는요, 그보다는 엄격하잖아요. 더 기소가 되면요, 네. 기소가 되면 다 징계했습니다. 기소가 되면요. 지금 기소가 된 게 아니고 재판에서 1심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도 대법원까지 무죄 추정. 그건 교과서에 있는 거지, 무죄 추정을 했습니까? 민주당이 그동안에? 모든 사람들 대할 때 기소도 되기 전에 다 죄인인 것처럼. 만일에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그 대통령 후보가 2017년에 1월 달인가요? 그때 대법원 무죄가 돼서 결국 대선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식으로 말하면요, 그분이 1심, 2심이 엇갈렸는데, 난 대법원 상관없이 그때도 계속 대선 행보를 민주당식이라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난 나가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보수정당 내에서는 누구도 홍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받기 전에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건 상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국민의 그때 새누리당만 없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상식이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무너졌죠. 자, 그러니까 예. 이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저기도 저러고 있는데 우리도 이럽시다. 헌법 따지고 뭐 헌법이 뭐 중요합니까? 법이 뭐 중요합니까? 뭐 비상경도 할 수도 있죠. 내란도 하면 하는 거지. 저렇게 무도한 자들 쓸어버리려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선거에서 못 이깁니다. 이번에 보셔서 알지만 그 친위 쿠데타가 가능합니까?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라이브 생중계하는데 거기 군인이 10,000명 오면 시민들 10만 명이 올 것이고 그 총을 쏠 겁니까? 개머리판을 때릴 겁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선거를 통해서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 선거라고 하는 거는 누가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느냐지, 저기가 저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면 민주당 편 든다니까요. 지형이 더 유리하죠. 네, 저쪽도 다르게 해야지 이기지. 똑같이 해선 지죠. 날카로운 말씀 주셨는데 다시 탄핵소추 의결한 이야기로 잠깐 돌아오면요. 말씀하신 대로 되게 주요한 내용이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내란죄 구성 여부는요. 뭐 여기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그 소추 의결한 27쪽 중에서 거의 그 내란죄 부분이 거의 15쪽을 차지한다라고 하네요. 대다수를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일부 여당 의원들은 아니 내란죄를 뺄 거였으면 탄핵소추 의결안에 나는 찬성표 안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잠깐만 죄송합니다 의원님 있습니다. 사실 204표였잖아요 찬성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란죄라는 것은요, 내란 혐의라는 것은, 그건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란죄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경우를 내란죄, 국헌을 문란. 엔드 폭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헌을 문란하거나 엔드, 폭동. 그리고 목적으로 폭동을 그렇죠. 저지르는 거. 국헌을 문란했다는 게 뭐냐면은, 국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을 문란하게 했다. 네. 무력화시켰다. 하는 것이 그게 국헌문란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국회를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국헌문란이지 뭡니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정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공소장에 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비상입법기구 최상목 그 지금 대행한테 그 기재부 장관이었죠. 그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그 예비비 확보를 위해서 저 쪽지를 줬다 하더라고 대통령이 그죠? 쪽지를 한 장 던져줬어요, A4지를. 그게 비상입법기구인데 뭐냐면 이게 옛날에 전두환 때 국가보위입법기구라 국보위라고 이와 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그런 요소도 있은 거예요. 아마 대통령 수사하면요, 재상이 낱낱이 다 나옵니다. 저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회를 없애려고 했던 이 비상계엄, 대통령을 옹호한다? 그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저는 내란 혐의가 있다라는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재판관은 아니지만 예? 그리고 어쨌든 그 헌법 탄핵 소추에 보면은 그거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입니다. 비상계엄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유무형의 그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지금도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피해를 입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지금도. 그 대표적인 게 다른 나라들은 주식이 다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주식 빠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1,000만 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비상계엄 때문에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해외 투자자들은 투자를 다 보류한 상태. 그럼요. 해외 투자자들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려는 건데 왜냐하면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에는 투자를 안 합니다. 돈을 어떻게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비상계엄 부분을 엄단하지 않고 단죄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저 나라는 언제든지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 나라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나라에 대해서 누가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는 거죠. 내란 혐의 이거는 격가지입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위헌적인 비상계엄만 놓고 봐도 탄핵의 사유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선동 의원이나 몇 분 같은 경우는 주요 사항이 빠진다면 204표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인데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무효 아니냐, 이거 재표결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그건 제가 뭐 헌법학자가 아니니까 예.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런 거예요. 예. 내란죄를 넣을 때는 넣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대선 일정 어차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그때까지 나올 수 있을지 또 나온다고 해도 대법원까지 또 나올 수 있을지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불필요한 빌미를 주지 말고 원래 했던 대로 예. 내란죄도 다 헌재 다퉈서 예. 깔끔하게 하는 게 좋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 직접 출석해서 진술할 가능성도 진술하셔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예. 뭐 역대 대통령들이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수사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나 기소되지 않더라도 뭐 조사에 응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른 분들도 다 모든 대통령들이 그렇게 했는데 윤 대통령은 다른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수사를 하면서 수사를 회피하는 사람들, 조사받으러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딴 사람들은 몰라도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의 이 수사 요청에 대해서 뭐 예우를 좀 해달라. 현직 대통령이니까 아무리 지금 탄핵 소추돼 있지만 뭐 그런 건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얼마든지. 그런 거는 협조할 수 있지만 수사를 안 받거나 회피하는 거는 당당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아니까 법적인 그 또 뭐 정책 책임을 다 지겠다. 뭐 오락가락 했습니다만 담화가. 죄송합니다만은 한 가지. 요게 미묘한 차이인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가 아니고요. 워딩은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답니다. 문제의 경우 회피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담화가 있어서 그것도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12월 7일 담화에도 나와 맞습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 담화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당의 일임한다. 이런 말도 했어요. 대통령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예.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예. 국민들을 상대로 숨김없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 말이죠. 그 책임지는 모습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본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과 경찰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실제로 또 그분들 구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 이 추운 겨울에 한남동 간자 앞에서 지금 뜬 눈으로 지금 밤을 새고 있습니까? 그분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자기는 따뜻한 아랫목에 지금 누워 잠이 옵니까? 이게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대통령이 명색이 국군 통수권자였고 행정부의 수반이었던 분이 네.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요. 예.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아니 그 안 불러도 내가 가겠다. 내가 수사받으러 가겠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내가 비상계엄 이거 정말 시대착오적인 이 비상계엄을 내가 했다. 내가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지었다. 라고 해서 그 나머지 분들을 구해주고 살려주려고 해야지 왜 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계엄을 선포할 때 이후로 들었던 거 있잖아요. 계엄 해제는. 지금 이 야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 무정부 상태로 몰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전 그 점을 국민 여러분 제가 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틀 안에서 법 안에서 싸울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대통령직을 걸고 이거 싸운다. 제가 이거 뭐 탄핵 인용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고 누구한테 저한테도 책임 물어주시고 똑같이 그런 걸 물어줘야 된다. 이 얘기를 당당하게 싸운다면요. 어떻게 지금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보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더 떨고 있죠. 더 두려워하겠죠. 야, 이거 완전히 윤석열이 독수를 썼구나. 독수. 자기를 죽이면서 같이 죽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간절히 사람들 모아가고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면 살기는커녕 이게 지금 죽더라도 역사의 페이지에 그래도 뭐 한 줄이라도 남기려면 말이죠. 대통령이 당당해야죠. 그 대한민국이 상당한 규모 있는 나라고 외국에서 평가받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한 분이면 품격과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셔야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윤 대통령한테 제일 아쉬운 게 책임은 가장 큰 분이 책임감은 전혀 못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제가 호소를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을 만약에 14일에 있은 첫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실 걸로 여러 번 사람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 출석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나와서 그런 취지로 변론을 하실 경우에 그 여론이 반향을 일으키겠죠. 예를 들면 탄핵 심판은 형사 수사 이게 수사하고 다르잖아요. 그 수사기관의 질문답에 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등한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싸우는 거니까 네. 나와서 얘기하시면 당당해 보이고 내가 왜 이렇게 했고 그걸 아무도 그 행동 비상계엄이라는 거를 군을 동원해 갖고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걸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왜 그까지 했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거는 저는 하면 좋죠. 아니 방향을 저는 일으킬 것이다. 네, 설명을 했어요. 그걸 네. 비상계엄 12월 하면서 10일이에요. 네. 12월 3일에 했잖아요. 예. 하고 12일도 하고 했는데 예. 그건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네. 아무리 그래도 비상계엄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저도 동의하고요. 네. 비상계엄은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왜냐하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친북 좌파 이야기하고 또 야당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정치력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그걸 비상계엄으로 풀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요. 혹시 우리 사회자님 아파트 생활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생활하면 층간 소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뭔가 좀 소음을 좀 약간 과하게 한다 해가지고 그 아파트 전체를 불을 태우면 되겠습니까? 안 과잉 되잖아요. 대응이란 말씀이신 거죠. 비상계엄은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니까요. 예. 2000년도에 들어가가지고 비상계엄을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비상계엄을 한 나라 2000년도에 들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예. 국민들이 이거 아셔야 된다니까요. 2000년도에 들어와서 비상계엄을 한 나라가 딱 네 나라가 있어요. 미얀마,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 태국, 이집트. 예? 제가 이 나라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1인당 GDP가 10,000불이 안 됩니다.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미얀마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게 이게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야당이 밉다 하더라도. 예? 전 전적으로 의원님 저 말씀 동의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 저도 우리가 1987 체제란 건 쿠데타와 혁명을 동시 폐기 처분하고 우리도 민주주의 하자 한 거 아닙니까? 야, 2024년에 여전히 쿠데타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군에도 있고, 검사 출신들도 있고, 또 여전히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 있다. 그러네요. 전 이게 충격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다 몰라. 아무리 헌법 질서 안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정치적 갈등은 그 안에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비상계엄은요, 그걸 넘어선 겁니다. 그것도 위헌적 비상계엄은요. 그러니까 그거는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을 뭐 북한과 남북한의 군사력 얘기할 때 우리도 뭐 현무 5가 뭐 엄청난 그 8톤의 그 파괴력이 있다. 엄청. 이거 하고요. 아무리 저쪽 북한이 갖고 있는 전술핵이 작아도 전술핵하고는 100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핵무기하고 일반 재래식 무기하고는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엄령은 핵무기 수준의 그럼요. 예. 무게다, 살상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실례를 무릅쓰고 제가 조 의원님 모신 김에 조금만 좀 10분 정도 더 시간을 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마지막 코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조기 대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기 대선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지금 조 의원님은 조기 대선 여당의 어떻게 적절한 대선 후보가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새로운 인물, 좋은 후보들을 얼마든지 발굴하면 나온다 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최근 몇 차례 그 대선을 보면요. 이게 너무 인기 투표에 좀 연연하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제대로 된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고, 그냥 그때 순간순간에 그냥 뭐. 깜짝 스타. 네네, 뭐, 깜짝깜짝 뜨는 그런 사람들로 하다 보니까 이 검증이 안 되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세력한테는 정권을 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반대급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되신 거예요. 이분의 능력이 전혀 검증이 안 된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그 앞에 그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5년간 뽑아놨더만은 하는 게 영 시원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서로 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떤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지금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할 수 있는 그 참된 정치인을 대선 주자로 저는 잘 세우면은 저는 충분히 성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대전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비상계엄의 잘못한 부분을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해 난다는 그 토대 위에서 그게 만들어져야지 이걸 가지고 같이 두리뭉실하게 간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우리 당을 훨씬 더 강하게 심판할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새로운 좋은 후보를 낸다면은 저는 우리 당이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육선 의원 모셔놓고 좋은 사람이냐고 물으면 안 되고. 그래서 사실 그 다음 질문을 여쭤보려던 참이었습니다. 조 의원님은 그래서 예. 이제 기회가 오면 조기 대선 얘기할 땐 좀 이르지만 생각도 뭐 완전히 닫아두신 건 아니죠? 저는 이제 좋은 정치인들이 좀 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제가 뭘 하겠다는 그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최소한 이번 데는. 근데 이제, 다만 우리 당에 좋은 인재들, 새로운 인물들을 잘 발굴해서, 그리고 좀 바깥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좀 같이 좀 잘 통합해내서,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올곧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민주적인 선출 방식에 의해서 잘 선출되면 저는 우리 당도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의원님은 이제 일단 답변을 회피하셨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만약 그런 경우가 오면 출마하실 거, 그러니까 경선에 뛰어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최근에 한 만나뵌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뭐 그분도 저는 좋은 그 가능성 있는 후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야위셨어요. 조금 상황이 외로우실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시다 보니까 외로우셨고 현재도 좀 많이 외로우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지금 심경과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좀 말씀 주신다면요. 그 손바닥에 왕자는 새길 수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없잖아요. 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저는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들께서,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5년간 권한을 위임한 자리입니다. 예, 저는, 이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한 데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부디 2025년은, 우리 국민들께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정치, 기본에 좀 충실하는 그런 좋은 정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도 국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비록 제가 우리 당에서 좀 외롭지만, 하지만 제가 가는 길이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길을 제가 또박또박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